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어제 표결 직후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은 대형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정치적 탄핵이다, 조직적 반란이다, 경랑 속에서 이탈표 색출 소동으로까지 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 그리고 정순신 변호사 논란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들 학교 폭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는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하다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24시간 괴롭힘이 가능한 언어 폭력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물리적 폭력보다 교묘한 언어 폭력 알아봅니다. 네, 화요일 뉴스큐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균열 조짐마저 보이고 있고 또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오늘 어떤 일정 소화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예정됐던 학교 급식 노동자들을 만나며 민생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예상 밖의 이탈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즉답을 피했는데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물가도 잡고 경제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도 더 낫게 만드는 문제에 많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원칙 하명 좀 하실 건가요? 다만 이 대표는 전날 부결 이후 당 지도부와 회동한 만찬 자리에서 앞으로 당내 의원들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거듭 전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번 표결 결과가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엔 어렵다면서 내부 단합을 호소했는데요. 이렇게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표결 결과가 주는 의미를 당 지도부와 함께 깊이 살피겠습니다. 어제의 일로 당이 더 혼란이나 분열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도부의 이 같은 노력이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당장 친명계와 비명계 의원 사이 다른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박성준 대변인은 아침 라디오에서 당내에서 나온 찬성표 최소 17표는 누군가 당권 싸움을 위해 기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읽혀지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당권 싸움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정치의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러한 당내 분란의 요소는 당권이거든요. 반면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번 이탈표에 대해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당내 방탄국회 비판이나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폐기 공약을 뒤엎은 데 불편한 의원들이 많았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는데 들어보시죠. 소위 내로남불의 그런 행태가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 또는 당 지도부의 강경기조, 당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가 굉장히 넓게 깊게 깔려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를 두고 민주당 내 균열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대표의 리더십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네, 이른바 이재명 셈법, 민주당 내부도 복잡합니다마는 여당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이런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어쨌든 부결이 된 데 대해서는 역사적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으면서도 민주당에서 나온 이탈표에 대해서는 양식 있는 의원들의 결단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조영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야당 의원 최대 38명이 이 대표의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자성어 현의 살수를 언급하면서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손을 놓고 과감하게 뛰어내려야 한다며 이 대표가 이를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보고 손을 놓고 과감하게 뛰어내려야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동바동하다 보면 훨씬 더 크게 다칩니다. 이재명 대표가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금희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향해 그만 민주당을 놔주라고 촉구했고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젠 방탄국회로 인한 국력 소진의 참상이 끝나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논란 두고도 정치권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죠.
네,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부실 인사 검증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책임이 따르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인사검증 실패와 관련해 문책론을 꺼내든 건데요. 들어보시죠. 하여튼 검증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고 어디에서 못 걸렸는지를 철저히 따져봐야 되고 주의를 하든가 노력하면 찾을 수 있었는데 못 찾았다 하면 거기 또 책임도 따르지 않겠어요? 다만 야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탐문 조사를 사찰이라고 못하게 하면서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묻는 건 이율 배반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을 직접 겨냥하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정순신 인사참사 TF를 구상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직 검사의 권력형 학폭 무마,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의 검증 혜택, 검찰 출신 인사 무사 통과를 강행한 대통령실 등 정순신 사태를 둘러싼 의혹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도적으로 인사검증 단계에서 학교폭력 이슈가 걸러지지 못한 것 같다며 보완책을 마련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논란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이슈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재차 해명했는데 들어보시죠. 저도 몰랐고요. 제가 특별히 같은 일을 하는 부서에 있거나 아주 특별히 개인적인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하지만 한동훈 장관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한동안 정순신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검찰이 유감 표명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까스로 부결되자 검찰 안팎에선 벌써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진척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부터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 대표를 기소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보완 수사 방침을 밝혔는데 전해주시죠. 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검찰은 유감스럽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건에 대한 보강 수사와 함께 현안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 대표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될 방침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 대표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할 일을 담당히 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에서는 저희 할 일에 대해서 담당하게 저희들은 할 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됐기 때문에 일찌감치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이 대표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검찰은 이번 대장동과 위례 사건, 성남FC 의혹으로 다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도 그런 사례가 흔치는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백현동 개발 의혹, 수원지검이 진행하고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로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정자동 호텔 사업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는 등 이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존 대장동 사건의 이른바 428억 약정 의혹 혐의를 추가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진술 등 향후 수사 상황이 변수입니다. 이 대표의 검찰 영장 청구서엔 이 대표 측이 김 씨 등 민간업자로부터 대장동 개발 수익 일부를 넘겨받기로 했다는 핵심 의혹이 범죄 사실엔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최근 재구속된 김 씨에 대해서 고강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관련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약정 의혹 입증과는 별도로 일단 검찰은 본건이라 할 수 있는 대장동 사업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특히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이들 혐의부터 먼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수 있다는 건데요.
김만배 씨의 구속 기한이 다음 달 9일까지입니다. 채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요. 이 기간 안에 검찰 수사가 얼마나 진척되느냐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시기와 추가 영장 방침도 방향을 달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최민규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확대된 가운데 교육부가 오늘 학교폭력 심의 건수를 발표했습니다. 작년 한 해 무려 2만 건에 육박했는데요.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실시되던 2020년엔 8,300여 건으로 급격히 줄었던 학교폭력은 대면 수업이 재개된 2021년 15,000여 건으로 급증하더니 이렇게 2022년에는 더 늘어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학교폭력이 다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폭력은 전체 학교폭력 건수 가운데 4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최근엔 사이버 폭력과 결합하면서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실 안에서만 폭력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SNS를 통한 24시간 괴롭힘이 이어지면서 피해 내용이 축소되거나 은폐되기 쉬운 겁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장난식이라도 지속적인 언어폭력이 가해지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폭력 양상은 물리적 폭력에 비해 더욱 교묘하게 이루어집니다. 물리적 폭력이나 갈취 등은 쉽게 드러나고 처벌 또한 쉽지만 언어폭력은 드러나지 않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의 정서적 불안과 피해를 야기하죠. 상대적으로 증거가 부족한 언어폭력의 특성은 가해자들이 법적 소송에서 집요하게 파고드는 빈틈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내 자치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명의로 징계 처분을 내리고 가해자 측이 불복할 경우 시도교육청 학폭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는데요. 그래도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먼저 학폭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뒤에 본안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소송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학생부의 관련 내용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길면 2년 이상 소요되는 재판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는 한 공간에서 학교를 다녀야 하고 결국 가해자는 아무런 기록 없이 명문대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죠. 최근 내정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문제를 포함해 연예계 스포츠 스타들까지 학폭 논란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교육부가 다음 달 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가해자들의 소송 지연 전략 등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로 이어지는 맹점들도 면밀하게 살펴야겠습니다. 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한다는 헌법 대전제에 따라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을 강제로 추방한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네, 우선 이번에 기소된 인물은 정의용 전 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인데요. 모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탈북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서 전 원장은 국정원 합동조사와 관련해 보고서에 있던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마치 끝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 배포하도록 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강제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거로 지목된 탈북어민 2명이 나포 닷새 만에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정원 고발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는데 아무리 흉악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우리 헌법과 법률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검찰의 최종 결론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부분은 우리 형사체계에 따라 처벌하면 될 일이고 진정성을 떠나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급했던 북송 방침엔 경색된 남북 관계와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같은 여러 정치적 상황이 깔린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최종 책임자로는 정 전 실장을 지목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은 셈입니다. 정 전 실장 등은 그동안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고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정 전 실장 측은 기소 직후 편향적 잣대를 가진 검찰의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반발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다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오 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도록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관련 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먼저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뒤따라야 합니다.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벤처와 청년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의 성장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인 노동, 교육, 연금 개혁 가운데 노동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며 노사 법치와 유연성,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제8차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같이 노동개혁 추진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핵심은 산업 현장 노사 법치 확립이며 노동 유연성을 위해 경제의 탄력성과 회복력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시장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같은 노동에 대한 보상 체계가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잡아나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강경 기조를 확인한 가운데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가 건설 현장 비리를 뿌리 뽑겠다면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규탄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장에 경찰 100여 개 부대가 배치되고 교통이 부분 통제된 가운데 경찰은 불법 행위엔 강경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민주노총 건설노조 결의대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집회가 시작되고 나서 1시간쯤 지났는데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손에 피켓을 든 노동자들이 숭례무단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이곳에선 민주노총 건설노조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주최 측 추산 조합원 절반이 넘는 4만 6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 가운데 일부는 본 집회가 끝난 뒤 대통령실 부근인 용산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하고 나머지는 서울역 쪽으로 행진한 뒤 결의대회를 마칠 예정입니다. 노조는 건설 현장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이딴 압박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오늘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문제 개선이나 적정 임금제 도입과 같은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노조에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특히 급여와 별도로 지급돼 논란이 된 타워크레인 기사 원래비는 앞서 법원이 임금의 성격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당장 모레부터 원래비를 받지 않겠다며 대신 시공사들이 요구해온 초과 근무나 위험 작업은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원래비를 비롯한 각종 과잉취와 폭력 등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 등을, 지난 20일엔 민주노총 건설노조 군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또 검경합동 건폭 수사단을 출범시켜 노조와 전면전에도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결의대회 현장에도 100여 개 경찰 부대를 배치하고 불법 행위엔 현행범 체포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집회와 행진이 이루어지는 구간에서 도로를 부분 통제하고 비상차로를 열어둘 계획인데 다만 집회 참여 인원의 규모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맞서 오는 5월 총궐기 대회를 열고 7월에는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혀 정부와 노조의 강대강 대치는 앞으로 더 격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 결의대회 현장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서울 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이승조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위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공동공갈과 공동강요 혐의를 받는 이 위원장과 노조 간부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노조 운영비를 빼돌려 아파트와 건물을 산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지난 15일엔 한국노총 내 상급단체인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위원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서민의 술, 소주와 맥주값이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주류 업체는 당분간 가격 인상은 없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실태조사까지 나서며 가격 인상 자제를 압박한 것이 먹힌 셈인데 원 부자재 값과 주세 인상까지 가격 인상 요인은 여전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 고깃집에서 판매하는 소주 한 병 가격은 5,000원입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4,000원에 팔았지만 주류 업체가 소주 출고 가격을 올리면서 가격을 1,000원 인상했습니다. 최근 치솟는 공공요금과 인건비, 원재료 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류 가격이 또다시 들썩이자 가격을 올려야 하나 걱정이 커졌습니다. 사실 다 올랐어요. 인건비도 그렇고 야채값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가 다 인상되는 지금 시기인데 저희가 이제 술값이 오른다고 계속 나오니까 사실 우리도 올려야 되나? 당장은 올릴 생각은 없고 조금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다른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지만 가뜩이나 물가가 오른 지금 단골 손님을 생각하면 가격 인상은 언감생심입니다. 우리도 올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내가 좀 덜 먹고 손님들도 힘든 상황이니까 조금 안 올리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소주와 맥주 원 부자재 값이 오르면서 주류 업체들의 가격 인상 압박이 커졌습니다. 소주 주 원료인 타피오카 전분값이 1년 전과 비교해 6.6% 인상됐고 소주병 공급 가격도 20% 넘게 올랐습니다. 맥주는 오는 4월 1일부터 리터당 세금이 30.5원 오르면서 출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류 업체가 가격 인상을 발표하기도 전에 정부는 소주와 맥주 원가 구조 실태 조사까지 나서면서 가격 인상 자제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하이트진로와 롯데 칠성음료는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당분간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고 오비맥주도 주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의 압박 영향도 있지만 지난해 한 차례 가격을 올린 상황에서 또다시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엔 이르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격 인상 요인이 여전해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가상자산이나 간편 송금 등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강화된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피해 구제 절차를 도입해 범인의 계정 정지가 가능하게 하고 간편 송금을 악용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간편 송금 업자 간 계좌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구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타인 계좌를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해 지급 정지 상태로 만든 뒤 신고 취소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통장 협박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내일부터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합니다. 이들 국가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이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만 했는데 내일부터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네, 4회 2부입니다. 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가 내일부터 폐지가 되는 건데 얼마 만에 해제되는 건가요?
네,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이 강화됐으니까 2달 만입니다. 이번에 풀리는 조치는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중국발 입국자는 한국에 들어오면 PCR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런 의무가 없어집니다. 중국발 항공편은 인천공항으로만 도착하도록 제한했었는데 이것도 해제됩니다. 앞서 항공편 증편 제한도 풀렸기 때문에 일주일 62차례로 제한됐던 이 중국발 항공편은 차츰 늘어서 다음 달 중에는 한 주에 100차례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다만 입국 전 검사와 Q코드 입력 의무화는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조치도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서 점차 완화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했고 17일에는 항공편 증편 제한을 풀면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서서히 해제해왔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환자 1,800여 명입니다. 화요일 기준으로 지난해 6월 28일 이후 35주 만에 최소 수치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9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어제 하루 숨진 사람은 16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우리나라 청년의 평균 빚이 8,400만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청년 가구 5 가운데 하나는 빚이 연소득보다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39세 이하 청년을 상대로 부채 문제 등 금융 상담을 해주는 센터입니다. 지난해 말 문을 연 뒤 2달 만에 700여 명이 상담받았는데 절반가량은 빚이 감당 못할 수준으로 불어나 개인 회생 절차를 밟았습니다. 19에서 39세 청년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의 평균 부채는 8,400만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400만 원이던 2012년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2.5배나 늘었습니다. 빚이 있는 청년 가구로만 한정하면 평균 부채는 1억 1,5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역시 10년 사이 2.3배나 증가했습니다. 빚이 연소득의 3배가 넘어 위험 수준에 이른 청년 가구의 비중은 22%에 달해 10년 사이 2.6배 많아졌습니다. 빚이 연소득의 3배가 넘는 청년 가구는 부부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하위 계층이거나 비수도권에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년 가구의 부채 가운데 69%는 주거 마련, 17%는 사업이나 투자 용도여서 집값 급등기에 부동산 투자 열풍이 청년들의 부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른바 영끌과 비투를 한 경우에는 앞으로 자산 평가액은 줄고 빚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채무조정 제도라고 한다면 보통은 일하는 청년들이다 보니까 워크아웃이나 회생 등을 저희가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일부 탕감도 되지만 분할 상환해서 계획하에 갚는다라는 그 기본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하에 갚을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으로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다중채무라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채무조정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지자체 등의 상담센터에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고금리와 깡통 전세 우려로 월세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 50%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KB국민은행은 2월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1.2%로 지난해 11월 53.9%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 마지막 표본 조사 때인 지난해 10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4.7%로 단순 수치만 비교하면 이번 달이 지난 2012년 1월 이후 11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오늘 폐지되면서 전국 다주택자들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당장 소형 평형 위주로 무더기 미분양이 나와 다음 달 무순위 청약을 시작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을 비롯해 일부 단지가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1, 2순위 청약을 마친 뒤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입니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10% 넘게 급증하며 7만 5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면 결국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2,800여 가구를 거의 다 지은 상태에서 후분양하고 있는 아파트. 하지만 고금리에 고분양가 논란까지 일면서 1, 2순위에서 1.3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받아들자 분양가를 10% 할인하고 나섰습니다. 또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무상 설치 등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분양 주택은 1월 말 기준 7만 5천여 가구로 정부가 위험 수위로 규정한 6만 가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전달보다 10.6% 급증하며 2013년 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미분양 증가 원인은 작년 4분기 분양 물량이 증가한 원인, 그리고 최근의 고금리, 그리고 경기 침체 등의 거시여건 영향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특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넘는 대형 평형 미분양이 작은 평형보다도 더 크게 늘었습니다. 주택 매매량도 2만 5천여 건으로 전달보다 9.9% 줄었고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하면 38%, 최근 5년 1월 평균에 비하면 63%나 급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급증과 주택 거래량 감소는 지방업체 등을 중심으로 건설업계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최근에 주택시장 악화로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지역 수요가 크지 않은 지방에서 특히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지원은 대형 사업장처럼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깡통 전세 우려에 따라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월세 거래량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며 54.6%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월 주택 인허가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9% 감소하며 부동산 침체 기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치러진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예상됐던 압도적인 부결은 없었습니다. 당내 최소 31표의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건데 단일 대우를 강조했던 민주당 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 전국, 가결 같은 부결, 사실상 가결, 또 기술적 부결, 상처뿐인 부결 여러 가지 제목이 있던데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규정하고 계세요? 저는 이게 확실히 뭐 부결이 된 것입니다. 부결이 된 것이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결과이고 또 애초에 기대했던 압도적 부결이 아니라는 것에서 정치적 파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분상 좀 가결 같은, 그래서 가결 같은 부결이다. 좀 이런 표현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가결 같은 부결이다. 사실 138표 반대. 그러니까 이 138이라는 숫자를 177표와는 또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138을 놓고 31표, 31표랑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표 자체로는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일단은 찬성표가 조금 더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뭐 숫자가 여러 가지 등장하니까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표결하겠다라고 밝힌 세력이 국민의힘, 정의당 그리고 시대전환입니다. 이 의석수를 다 합치면 이제 122지만 한 명은 이제 지금 이제 구속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합치면 121표가 나왔어야 되는 것인데 찬성이 지금 139표가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121표보다는 훨씬 많이 18표 이상이 이제 18표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점이 특이한 점이고 그리고 이제 부결된 것을 좀 반대 표결한 것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봐도 상당히 이제 이 무효, 기권 이런 것까지 같이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더하면은 거의 이제 30표대 후반, 그러니까 38표 이상이 이제 좀 애초에 예상보다는 좀 흔들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이 38표에 뭐 무소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민주당 소속인데 애초에 그럼 압도적인 부결을 하자라고 하는 이 의원총회의 결의에 동조하지 않은 의원의 수는 약 30명 좀 넘는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지도부가 여러 차례 이제 좀 이 장담한 대로 압도적인 부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데는 실패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 표 자체가 찬성이 어쨌든 한 표라도 많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갖는 의미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효과가 앞으로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찬성 139표에다가 기권과 무효를 합치면
과반수 숫자는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은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거냐에 대한 안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찬성 외에는 이 부결에 가까운 입장이다라고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네. 그런데 이제 좀 여러모로 이 기권 그리고 무효 표가 된 것에 대한 의미 부여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쨌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는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 무효표나 그리고 기권을 한 의원들의 어떤 일부 입장이라는 것은.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한 번 더 제출이 된다거나 또는 이후 상황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등장하거나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네. 이 무효표 그리고 기권에 이제 표를 이제 던진 이 의원들의 마음이 또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래서 이분들이 찬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민주당의 어떤 불안한 요소 이게 되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기권 혹은 무효표를 소극적 가결표로 좀 해석하는 시각이 많았는데 평론가님은 조금 다른 해석이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느냐 여부는 찬성표가 이 과반을 넘느냐거든요. 출석 네. 의원의 과반을 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149표 이번에는 이 149표를 넘느냐를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세는 기준 자체는 이제 기권이나 무효도 네. 찬성이 들어가지 않아서 과반을 넘느냐의 기준에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다만 그 정치적인 의미가 예. 그 정치적인 의미가 적극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를 감싸 안아주려는 그런 지금 표심은 아니다. 즉 원래대로 하면은 이 부결에 손을 들었어도 되는 분들이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면 노웅래 의원 당시에는 무효는 없었고 기권만 9표였거든요. 자, 무효표라는 건 사실 한두 표 나올까 말까 한데 지금 무효표가 상징하는 건 또 어떤 걸까요? 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네. 번째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 표결할 때는 그 전자투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나올 수가 없는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무효표라는 것은 네. 이 투표용지에 이제 이 수기로 할 때는 가, 부 한글로 예. 또는 한자로 가, 부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써야 인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그렇죠. 지금 네. 보시면은 저 화면에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썼는데 이게 부인지 우인지 무인지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것이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사실 뭐라고 쓰려고 한 것인지가 좀 불분명한 이런 네. 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위에 있는 것은 이제 부라고 쓴 것으로 인정이 돼서 반대표로 인정이 됐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은 무효표가 이제 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수기로 하다 보니까 무효표가 자연스럽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똑같이 가부라고 쓰더라도 이걸 뭐 지우고 다시 쓴다거나 동그라미를 친다거나 점을 찍는다거나 다 무효표거든요. 그래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걸 또 국회의원들이 한두 번 하는 게 아닌데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이 흔들리니까 좀 이렇게 잘못 표기하거나 또는 일부러 무효표를 만들거나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무효표도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표결 직전까지 지도부가 강조했던 단일 대우에는 균열이 생겼고 사실상 비명계가 이렇다 보니 집단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 다른 말로 조직적으로 좀 반란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게 현실화됐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비명계 의원 사이에서는 검찰 어떤 영장 청구 이후 압도적 부결 후 사퇴론까지 그러니까 이번엔 도와주겠다라는 좀 흐름이 지배적이었는데 기류가 좀 바뀐 이유는 뭘까요? 지도부가 너무 강경해서였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크게 나누면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지금 이제 비명계의 어떤 행동 방침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네. 세 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예. 번째는 그동안 이제 여론조사 등을 확인된 여론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도 별로 좋지 않은 여론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반영한 표결을 하지 않았을까 이 점이 하나가 좀 생각이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총회 자리에서 예를 들면 네. 30의원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 체포동의안 이 표결에 있어서는 이거를 부결을 시키겠지만 그러고 나면은 이재명 대표가 모종의 행동을 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즉 네. 맥락상 모종의 행동을 취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는 의미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까지 갈 것이냐라는 거는 변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출구 전략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대로 쭉 갈 수는 없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뭔가 행동의 어떤 다른 어떤 예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기대를 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이 기자회견 이 체포동의안 이 표결 처리 전에 한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보면은 메시지가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출구 전략을 마련하겠다라든지 네. 이런 뉘앙스를 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실망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고요. 세 번째로
이러한 실망감 또는 여론의 어떤 반영이 있다 하더라도 네. 지도부의 방침이 어쨌든 그러니까 좀 뭐 당론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의원총회에서 합의한 사항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키는 거였다면 굳이 이걸 또 비명계 의원들이 거스를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 하지만 이 지도부가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부결될 거다라는 걸 장담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다 부결 분위기라면 나 하나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분위기가 일부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진단도 있습니다. 자, 나 하나 정도는. 그렇죠. 나 하나 정도는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사실 매주 목요일 나오시는 이상민 의원께도 좀 직접 물어보고 싶은 대목인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왜 이 말이 주목되냐면 그 전에 이상민 의원도 비명계로 분류됩니다만은 28표도 과장표라고 과장된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표결 이후에는 빙산의 일각이다. 그러니까 반명 혹은 비명의 어떤 분위기나 목소리가 그동안 잠복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을 이제 뭐 반명이냐 비명이냐라는 어떤 계파를 좀 이르는 그러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의 구심이 있는 거냐, 조직적으로 어떤 틀을 갖추고 이 투표 방침을 결정해가지고 이번엔 예를 들면 몇 명은 기권, 몇 명은 무효, 몇 명은 찬성 이렇게 표심을 나눠서 지금 대응을 한 거냐 이런 거에 좀 의문이 있긴 한데요. 다만 이제 이상민 의원의 발언의 취지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표심을 통해서 일부는 이제 이 체포동의안 가결에 손을 들고 일부 무효, 기권 이렇게 표결을 한 요 사람들의 갖는 이 어떤 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체제와 당에 대한 어떤 걱정이라든가 우려가 있는 것인데 이 표결의 행태가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분류를 해본다면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당내 훨씬 많다. 그리고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계속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좀 불안감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직을 내려놓는 게 꼭 아니라 할지라도 모종의 어떤 대책이 나올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로 본다라고 하면 꼭 어떤 조직적 움직임이다. 일부 이제 친명계 주류 쪽에서는 이건 조직적인 반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압도적 부결을 보여주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사퇴론이 좀 부각될 줄 알았는데 자, 표결 직후 상황이 달라진 상황에서 기자들 질문도 이재명 대표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취와 관련된 질문이지만 아직까지 거취 표명에 대한 입장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의 고민을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본다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얼마 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재명계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일종의 이재명 대표의 사퇴가 어떤 총선을 겨냥한 전술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상대가 예상할 수 없는 시점에 허를 찌르듯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총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결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라는 전제를 달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가지 고려를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뭐 직에 대해서 계속 꼭 나는 대표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최대한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어쨌든 당원들이 직선으로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겠죠. 다만 지금 체포동의안이 관련돼서 지금 이러한 이제 표결 결과가 나온 것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좀 망신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는데 그것도 당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다고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력이라든지 당의 어떤 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인으로서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떠밀리듯이 사퇴한다라는 인상을 남겨서 이후에 과연 대권주자로서 이재명 대표가 회생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이 표결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결단하는 어떤 그러한 요인이 되기는 어려운 것인데 다만 거취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거냐, 추구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게 어느 방향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좀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는 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적어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뉘앙스는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오늘 뭐 민생에 집중한다는 메시지도 내고 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문제는 또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러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될 때부터 사실은 제기된 어떤 의문들입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안고도 당원들이 대표로 선출한 이유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특유의 어떤 정치적 능력을 이고 돌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 능력을 못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그걸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신뢰를 줘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여당과 검찰인데 어제 마침 생중계를 통해서 본회의장을 봤을 때도 여당 의원과 즉 최종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의원들의 표정이 달랐고 이번 그 부결 전국 이후 사실 셈법과 표정 얘기를 하는데 검찰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이런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 방탄 어떤 분위기를 확인한 이후에 검찰의 흐름은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검찰은 이제 그동안 이제 진행하던 수사를 계속해서 이제 해나가는 것이죠. 사실 국회 상황이나 이런 것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다라는 것 등은 뭐 검찰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바가 아닌 것이고 다만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이 정치적으로 뭐 자신들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리더십은 리더십대로 흔들리고 방탄 프레임은 방탄 프레임대로 깨지지 않는 이 상황이 이제 제일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이제 좌고우면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수사를 해나가면 되는데 이 서울중앙지검이 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수사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진행을 하고 또 앞으로의 수사에 대해서도 이제 현안에 대해서 수사를 해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이 대장동 그리고 위례신도시 그다음에 성남 FC 관련 수사에 관해서는 일부 보강 수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누구냐 소위 말하는 그분 논란 거기에 배당금 중에 이제 428억이 과연 이재명 대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강 수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따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이 부분만 체포동의안 보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부 그런 전망도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가 좀 줄줄이 남아 있는 거죠. 백현동 아파트 의혹, 그다음에 뭐 최근에 나온 정자동 호텔 뭐 개발 의혹, 거기에 최근에 나오는 쌍방울 그룹과 관련돼 있는 예를 들면 대북 송금이랄지 변호사비 대납이랄지 이런 의혹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 해 나가면서 이 사건별로 아마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을 이제 국회에 보내는 이런 일들이 계속 될 걸로 보여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또 이런 상황을 정치적으로 넘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돼버렸다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 단일 대우가 균열이 일어났고 이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 리더십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앞으로 정치권 경랑은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부결 전국 이후 아마 이 문제도 좀 더 공방이 거세질 것 같은데 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라고 이제 공개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자, 정순신 변호사 아들 관련 학폭 논란 지금 야당에선 TF까지 구성하겠다까지 왔거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실망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순신 변호사가 부장검사 출신인데 자기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에 있어서 이 학폭위까지 같이 가서 사실상 아들의 변호사 역할을 했단 말이죠. 부모로서의 역할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 행태가 지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이 사람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분노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어서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 속에서 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이제 국민들의 어떤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대신 좀 의문을 풀어주는 문제 제기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당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이게 분명히 인사검증이나 이런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래도 빨리 정리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고 다시 보도가 된 이후에 대통령실이 굉장히 재빠르게 이 임명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예 시작되기도 전에. 그래서 사실 이 대응은 잘한 대응이다라고 하는 평가까지도 있거든요.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제 언급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인사검증 실패라고 하는 지적은 처음 나오는 지적이 아니거든요. 이전에도 쭉 있어 왔거든요.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이게 또 당내의 주류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많이 나오는 지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여러모로 어렵고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히려 좀 감싸는 듯한 모습으로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 스스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모범적인 모습. 이를테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을 지적하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의 책임까지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전혀 알지 못했다.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평론가님 표현을 빌어서 질문드리면 자, 모범적 모습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어떤 모습인가요? 일단 뭐 인사검증의 제도 개선이라는 거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검증이 안 됐느냐를 물어보니까 이 정순신 변호사가 이제 일종의 이제 인사검증과 관련된 질문이 써 있는 그 질의서에
이 직계존비속 등의 소송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네.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나는 판단을 해서 없다라고 썼고 거기에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검증을 우리가 못했다. 그게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네.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의 이제 설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것이 본인이 사실 이게 나는 없다라고 얘기하면 인사검증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검증이겠습니까? 그것은 검증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뭐 민간인 사찰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민간인 사찰을 바라는 게 아니라 좀 더 꼼꼼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어떤 이 틀을 갖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과거에 KBS 등을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된 사건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정순신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직연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그 안에서 그 보도의 내용을 파악하여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이후에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그리고 아들의 어떤 행정소송이나 이런 데서 법률 대리를 했기 때문에 이 판결문에도 이분의 네. 이름이 나오는데 그냥 판결문을 검색만 해도 사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아들이 전학간 이력이 있으면 그 전학간 이력만 가지고도 사실 의심해 볼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보완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보완이 이 인사검증이 이상하게 잘 안 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정치적인 어떤 해명을 하면서 이런 보완을 같이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네. 지금 충분한 설명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빠르게 수습 마련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대통령실이 또 하나의 언론 공지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역술인 천공 국정개입 의혹 제기에 대해서 황당무계하다 이렇게 일축을 했거든요. 언제까지 천공 타령할 것인가라는 입장까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좀 번질까요?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저는 이제 이른바 이제 천공 의혹이라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어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뭐 천공 의혹만 얘기한다라고 네. 하면은 그것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또 얻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확인되지 네. 않은 의혹들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좀 헛짚은 것으로 드러난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려되는 점들이 있는 것인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천공이라는 이름 두 글자가 들어간 모든 의혹 제기가 다 근거가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네. 그러니까는 민주당이 이제 뭐 이 민주당이 주장했다고 대통령실은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게 사실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제기가 된 의혹입니다만, 그러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과정에서 이 천공이라는 인물과 그 이제 이 관계자들이 이 대통령실에 보고서를 뭔가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내용을 준비한 것이고 예. 그들이 나름대로의 뭔가 제안을 하려고 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자기들끼리 그냥 제안하려고 했던 것이면은 사실 뭐 자기들끼리 한 일이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중간에 보면은 이 재벌 회장, 유명한 재벌 회장인 허모 회장하고 만나야 한다. 이 허모 회장하고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런 대목도 들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예를 들면 이 천공이라는 사람들끼리 어떤 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 천공이라는 인물이 과거의 대선 후보 경선 시기부터도 뭔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존재했던 상황에서 네. 사실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답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기된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다라고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뭐 뭐 선정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의 진도가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고 또 대통령실의 해명이나 이런 것들도 좀 국민들 입장에서 충분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천공하는 것도 좀 무리일 수 있지만 대통령실도 국민들의 어떤 그 궁금증을 쉽게 해소해 줄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그런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양쪽 다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국민들의 네. 답답한 마음은 더 커져갈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나오셨으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도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한 8일 남았는데 울산 땅 논란이 좀 최근에 큰 변수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김기현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과 손을 잡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남은 8일 동안 어떤 게 좀 변수가 될까요? 일단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울산 땅 의혹이 굉장히 큰 어떤 이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네. 이게 만약에 총선이었다 그러면 굉장히 파괴력이 컸을 겁니다. 근데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윤심 후보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당내 선거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이 문제로 크게 흔들리는 그런 구조는 또 아닌 상황이에요. 오히려 네. 그 전까지는 예를 들면 천하람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 선거를 윤핵관 선거로 만들고 싶었는데
지금 이 울산 땅 문제 때문에 윤핵관이라는 그러한 문제의식은 실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기현 후보로서는 좀 좋은 상황이 돼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이제 지지가 좀 뜨겁게 형성되지 않은 이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표밭 다지기를 통해서 1차에서 끝내겠다 이런 좀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과연 1차에서 끝낼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비주류 후보들이 이게 다시 좀 어떤 뭐 윤심 논란이라든가 윤핵관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기할 수 있는 계획을 어떤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하면 이게 오히려 의외로 좀 허무한 결론으로 가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막기 위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미 두 나라 국방부뿐 아니라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훈련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미대사가 밝혔습니다. 최근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 데리고 나오는 딸과 관련해선 후계자인지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한미 당국 모두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 외교장관에 이어 차관이 회동하고 공중연합훈련도 실시됐다며 북한 도발은 한미 관계만 더 강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한미동맹의 강화만 가져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지난주 한미 국방부가 시뮬레이션 연습을 벌인 데 이어 미국 킹스베이 핵잠수함 기지도 처음으로 같이 방문한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조만간 더 광범위한 확장 억제 후속 훈련도 이어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양국의 여러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후속 TTX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군축회의에 참석한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축차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는 세계 안보에서 무시 못할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북한 문제도 빠뜨려선 안 될 안보 위협으로 제시한 겁니다. 최근 김정은의 공식 석상에 함께 등장하는 김주애와 관련해선 후계자인지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라는데 한미 당국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고위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김주애의 등장은 김씨 일가의 장악력을 오랜 기간 강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도 여기에 이목이 쏠려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데도 한미 의견이 일치한다고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 2021년 미국 의회 의사당을 난입했던 이른바 판다 마스크를 붙잡았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플로리다주에 사는 37살 제시 제임스 럼슨을 경찰관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럼슨은 지난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난동을 부릴 때 판다 마스크 차림으로 폭력 행위를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에 이어 캐나다와 일본도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공무원에게 공문을 보내 정부에 등록된 모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정부 공용 스마트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감행했지만 영국의 영토인 북아일랜드는 EU 시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요. 영국과 EU가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협약을 개정하기로 합의해 주목됩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시 수넥 영국 총리와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이 반갑게 악수를 나눕니다.
양측은 회담을 갖고 북아일랜드와 관련한 새로운 브렉시트 협약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영국과 북아일랜드 섬 사이의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하는 겁니다.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지만 브렉시트 이후 EU 단일 시장 안에 남아 영국에서 오는 물품이 통관과 검역 등으로 이동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앞으로는 인증업체를 통해 넘어온 물품은 검역과 통관을 면제하고 영국 당국이 승인한 의약품을 북아일랜드에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북아일랜드 부가가치세와 보조금 등을 영국 정부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영국과 EU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I believe the Windsor Framework marks a turning point for the people of Northern Ireland. It fixes the practical problems they face. It preserves the balance of the Belfast Good Friday Agreement. 북아일랜드는 브렉시트 이후 정치적 혼란이 고조돼 왔는데 이번 합의가 갈등 해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It provides for long-lasting solutions that both of us are confident will work for all people and businesses in Northern Ireland. Solutions that respond directly to the concerns they have raised. 순핵 총리는 합의안을 의회에 표결에 붙이고 각 정당이 합의안을 자세히 검토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협약이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필수적 단계라며 막대한 경제적 잠재력에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환영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가 튀르키예에서만 45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6일 튀르키예 일대를 강타한 두 차례 지진으로 342억 달러, 한국 돈으로 45조 1천억 원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은행의 안나 부제르데 유럽아시아 부총재는 튀르키예의 경제 총생산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서 2차 피해나 간접 피해, 지난주 지진 피해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재건 비용은 직접적 피해 규모의 2~3배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서남부 칼라브리아주 동쪽 해상에서 유럽행 난민을 태운 선박의 난파 사고로 사망한 이들의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남성 한 명이 숨지고 시신 3구가 새롭게 인양되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가 63명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3일 튀르키예 서부 항구 도시 이즈미르에서 출발한 20m 길이의 목선이 칼라브리아주의 앞바다에서 바위에 부딪혀 좌초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년을 넘은 가운데 열린 UN 인권이사회와 군축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비판이 계속됐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키이우를 깜짝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년을 넘어선 가운데 열린 UN 인권이사회 회의. 시대에 맞지 않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The old destructive wars of aggression from a bygone era with worldwide consequences, as we have witnessed again in Europe with the senseless Russian invasion of Ukraine. The Russian invasion of the Ukraine has triggered the most massi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we are living today. It has unleashed widespread death, destruction and displacement. UN 군축회의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군축 협상인 뉴스타트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Russia is once again showing the world that it is not a responsible nuclear power. 독일 외무장관은 핵 감축 협상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So let us jointly urge President Putin to return to New START and resume dialogue on the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는 제닛 옐런 미 국무장관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키이우를 전격 방문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The message I bring you from President Biden is simple. America will stand with Ukraine for as long as it takes. 옐런 장관은 이번 방문 기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할당된 99억 달러 정부 예산 가운데 12억 5천만 달러를
우선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미국에 포탄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추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무기가 소진된 상황에 휴전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웅 해선위원 실장과 함께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럼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에 무기를 달라고 직접 요청을 한 건가요? 그렇죠. 그동안도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네. 어제 국방연구원에서 열린 그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 세미나에서 네. 우리나라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가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우리나라 국방부나 방위사업청 등과 협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이전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무기 지원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 24일 이거 개전 1주년 기념일 회견 때 한국의 무기가 지원된다면 긍정적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현재 여러 나라들과 이 논의를 하고 있다 또 얘기를 했고 본인은 한국의 지도부를 우크라이나에 초청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우크라이나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추진하고 싶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살상무기 지원 안 된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안 된다는 입장이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앵커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상의 지원 성격을 갖는 방식으로 무기를 지원하는 이런 어떤 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포탄을 팔고 미국에 있는 재고 포탄을 우크라이나가 갖다 쓰는 뭐 이런 방식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국방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무기업체 그리고 미국 국방부 간의 탄약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작년 11월 달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자주포 포탄 155mm 자주포 포탄 10만 발을 팔았습니다. 미국의 이제 그 무기고에 있는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갖다 주고 우리나라가 그 미국의 무기고를 채우는 이런 방식이 되는데 네. 이번에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11월에 10만 발을 우리가 미국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최종 사용자는 계약상 이것은 미국이 쓰는 거다라고 아마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입장은 이건 미국이 최종 사용자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를 하고 파는 겁니다. 예. 그렇게 명시하는 건 우리가 또 러시아를 고려한 이유도 있을까요? 우리도 당연하죠. 한러 관계를 좀 고려해야 되는데 네. 러시아가 아무튼 이런 사실상 지원에 대해서 반발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이건 미국에 파는 거다라고 강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러시아를 고려해서 그런데요.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렇게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쉽게 볼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육자회담하면 러시아에서 반드시 대표가 참여를 했고요. 네. 또 러시아는 중국과 북한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실 외교의 가장 우선 목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건데 그럴 때 러시아에게 우리도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고요. 또 알다시피 지금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출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못 팔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는 거기 그 페테스부르크 주변에 현대자동차 현재 공장이 있고 우리나라 부품 업체들이 같이 여러 개가 따라갔는데 그게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동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다시 우리는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고려하면 러시아의 무기 판매를 직접 하지 않는 거 우리 정부의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는 않고 포탄은 지원은 하지만 전투기라든지 이런 지원은 안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지금 분명하게 지원을 요청받는데 안 하는 게 F-16 전투기를 줄 수 없다고 누누이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꾸 미사일이나 그 드론으로 공격용 드론, 자폭 드론으로 공격을 하니까 그 후방에 그 미사일이나 공격용 자폭 드론이 날아오는 지점을 때릴 수 있는 좀 더 장거리의 로켓포를 달라는 건데 그것은 미국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대통령이 키이우를 깜짝 방문할 때도
출발 직전에 러시아에게 알려줍니다. 그 정도의 그 커뮤니케이션 통로라 그럴까요? 소통의 채널은 유지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면서 이 전쟁을 관리해 나가는 거죠. 뭐 예. 아주 단적으로는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무기만 지원하는 것도 미국도 나름대로 전략적 고려를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당연히 전략적 고려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국의 입장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최근 네. 들어서 중국의 또 중재자 역할을 또 자처하기도 했기 네. 때문에 자 그러면 러시아도 무기가 소진된 상태이면 중국에서 무입 수진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계속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중국은 물론 이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처음에 이제 매체들이 이런 보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드론과 탄약, 아마 장거리 포탄이 되겠는데 그 포탄의 구매를 중국에 계속 요청해왔다 오랫동안. 뭐 이건 당연할 것 같고 사실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중국 지도부가 이게 CNN 보도입니다. 수개월 동안 이 논의를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걸 좀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CIA 국장이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을 중국이 할 것 같다라는 것에 할 것 같다는 게 아니라 그걸 주려고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아직 주지 않았다는 얘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강력히 요청을 했고 중국은 주려고 하는데 아직 주진 않았다. 이런 게 그 단계인 것 같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중국이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고 실제로 지원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지원한다면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사전 경고를 하는 것 같고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여기에 대해서 이 무기 지원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헛소리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을 모욕하고 중국을 먹칠하려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 가장 많은 무기를 준 나라는 누구냐? 우크라이나 쪽을 지원한 거지만 그 전쟁터 전체로 보면 미국이다. 네, 이렇게 미국이 역공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모욕이란 말도 결국 미국을 의식한 발언일까요? 그렇죠. 중국은 그런 나라가 아닌데 왜 자꾸 우리를 이렇게 덮어씌우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예,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계속 무기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국 모두 나오는 배경 중에 하나는 러시아도 러시아지만 우크라이나도 지금 무기가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전황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전황을 보면요. 양국이 어떤 그 교전을 계속 하지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교착 상태인데 지금 지도를 보면요. 저 선이 굉장히 오래됐죠. 작년에 이제 뭐 하반기에 저 위쪽 그 하르키우 지역을 먼저 수복을 했죠. 예.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제 헤르센 쪽 지역도 수복을 했는데 예. 그 이후는 바뀌지 않아요. 저게 굉장히 오래된 상황인데 저 상태로 교착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양국이 이제 멀리서 포탄을 쏘고 그리고 이제 드론을 공격하고 이 정도지만 잘 바뀌지 않는 교착 상태가 돼 있고 무기는 딸리고 이런 상황이죠. 근데 핵심적으로 저기 바흐무트라고 표시를 해놓은 곳이 있는데 저기가 격전지입니다. 저기가 이제 산업시설이라든지 어느 군사적 요충로기 때문에 저기를 장악하려고 하는데 하루는 러시아가 어떤 몇 개의 마을을 되찾았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그런 일이 있긴 있지만 뺏기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상태가 계속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외신에선 불안정한 휴전이라도 소모적인 전쟁보다 낫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무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두 나라 모두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를 뉴욕타임스 보도를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그 어떤 냉전사를 연구하는 영국의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한국 전쟁을 살펴봤습니다. 냉전사에 있어서 한국 전쟁이 미국과 러시아가 당시 구소련이 충돌한 굉장히 역사적인 전쟁인데 이때 어떤 휴전 과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한국 전쟁은 3년에 걸쳐서 치러졌는데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전투나 중요한 사건은 첫 1년에 다 일어났고요. 나머지 2년은
이렇게 교전의 어떤 전선에서 일진일퇴만 했을 뿐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38도선, 애초에 국경 남북을 나눴던 38도선 주변에서 네. 2년 동안 치고받고 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인명 피해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계속 2년 동안 끄는 것보다는 불안하더라도 휴전을 하는 게 낫다라는 것이 한국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좀 희망 섞인 어떤 컬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30초 남았는데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모두 국민들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길어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한국 전쟁도 비슷한데요. 미국은 이걸 확전을 바라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하겠다고 했죠. 네. 북한도 물러서지 않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이게 조정을 해 나간다고 해서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전망이 들고요. 네. 한 사람 이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네. 최근에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방에 그 바흐무트를 담당하는 사령관을 해임시켰습니다. 전격적으로. 그래서 새로 등장한 사람이 이제 그 시르스키라는 육군 사령관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졌던 그 키이우의 진격을 격퇴했던 러시아를 막아냈던 사람이고 또 하르키우라는 곳을 처음으로 이제 그 수복 작전을 성공시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직접 이걸 맡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제공된 서방의 탱크들이 들어오는 시기가 아마 3월 달쯤 될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여기서 어떤 전황 변화가 하나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이를테면 이순신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장관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무려 40년 넘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문제인데 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2019년에는 반대했던 환경부가 이를 뒤집고 이번에는 조건부 동의한 건데요. 지역 주민들은 40년 수건을 풀었다며 환영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세혁 기자. 네, 강원 취재본부입니다. 네, 지난 시간 동안 그 굴곡에서 YTN도 여러 번 보도한 기억이 있는데 40년 넘게 추진과 중단을 반복했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데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등이 있는데요. 강원도와 양양군은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하고 2026년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색 케이블카는 설악산 남쪽 오색지구와 해발 1430m 끝청을 연결하는 길이 3.3km의 노선입니다. 끝청에서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까지는 1.4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해당 노선 중간에는 지주 6개가 세워지고 8인승 케이블카 쉬운 3대를 운영해 시간당 최대 800명 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2019년 부동의 결정을 내렸던 환경부는 어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보안에 제출한 환경 영향 평가서에 환경 영향을 줄이는 방안 등이 제시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환경단체들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기관 5곳이 사업 추진에 부정적 의견을 냈는데도 허가가 난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연구원은 자연이 원형 그대로 보존돼야 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법정보호종인 사냥을 비롯한 대부분의 육상 포유류가 서식 환경에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이번 결정이 이들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가 바뀌자 환경부 입장도 180도 바뀌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으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빗장이 풀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산과 지리산, 속리산 등 주요 국립공원에서는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환경부와 마찰 등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환경훼손 쟁점이 첨예했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허용되면서 다른 국립공원에 대해서도 거부할 근거를 찾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전문기관 한 곳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4곳의 의견은 협의 의견으로 제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취재본부에서 YTN 송세혁입니다. 네, 일회용 그릇이나 컵에 미세 플라스틱이 다회 용기보다 4배 이상 많이 들어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불순물이 들어간 건데 위해성이 입증되진 않았지만 안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면서 배달 음식 시장은 최근 4년 사이 10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배달 음식은 대부분 일회용기에 담아옵니다. 웬만한 메뉴 하나를 시키면 일회용 플라스틱이 대여섯 개 이상 나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 일회용기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다회용기와 비교 조사했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기 16종, 다회용기 4종을 시험한 결과 일회용기 1개에서 최대 29.7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반면 다회용기에서는 최대 2.3개가 검출됐습니다. 용도가 비슷한 용기끼리 비교해도 일회용기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최대 4.5배 많았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재질은 용기의 주재료인 PET와 폴리프로필렌, 종이컵에 코팅되는 폴리에틸렌인데 제조와 포장, 유통 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 한 명이 1년간 모든 커피를 일회용 컵에 마신다고 가정했을 때 2,600개가 넘는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는 셈입니다. 성인 한 명의 연간 커피 소비량인 377잔을 모두 일회용기로 섭취할 경우 개인별로 노출될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연간 약 2,600여 개 수준이며 소비자원은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은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선제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이번 시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에 미세 플라스틱 관리 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충남 공주시 천안 논산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을 해 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천안 방향 옹진대교 인근에서 버스와 화물차 등 차 넉 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고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보다 2시간쯤 전에 9km 위쪽인 정우터널 근처에서는 관광버스 넉 대와 화물차 2대가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모두 23명이 다쳤는데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은 중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에는 울산시 북구 진장동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없지만 건물 3개 동부와 굴착기, 차량, 정비기계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2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재작년에 이어서 지난해에도 프로포폴을 30차례가량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 씨가 재작년과 지난해를 합쳐서 2년 동안 모두 10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 의뢰서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반복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해 준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들과 의료 기록을 조사한 뒤 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강남 유흥주점 사망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동석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7월 서울 역삼동 유흥주점 사망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대 남성 A씨가 종업원의 술잔에 마약을 타는 걸 보고도 묵인하는 등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쌀 소비가 계속 줄면서 정부가 쌀 생산 관리에 나섰습니다. 우선 신동진 벼를 비롯해 수확이 잘 되는 품종을 퇴출하는 게 목표인데 농가에선 급작스러운 결정이라며 반발이 거셉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5년 연속 국내 재배 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동진 벼. 다른 벼보다 쌀알이 굵어 식감이 좋은 게 특징입니다. 같은 양을 심어도 수확이 많이 되는 품종이라 소비자와 농가 양쪽 모두의 만족감이 높습니다. 신동진 쌀로 그냥 우리 지역 쌀이라 먹게 됐고 특별히 밥맛이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그냥 줄곧 잘 찾아요. 수확량이 많다는 건 농산물로서는 강점인데
쌀이 남아돌다 보니 되레 퇴출을 고려할 이유가 됐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동진벼 매입을 중단하고 내후년부터는 종자 보급도 하지 않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확량이 많은 품종보다 밥맛이 더 좋은 품종을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맛이라든가 어떤 이 신뢰성이 이미 증명이 된 상태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2년 후에 퇴출시킨다? 정부의 일방적인 폭력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신동진벼 재배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전북. 하루아침에 이른바 날벼락을 맞은 당혹감 속에 농식품부 최종 결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주력 쌀 품종을 하루아침에 바꾸겠다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신동진벼의 브랜드 가치와 시간과 노력, 투입된 예산을 모두 뒤엎고 농민들에게도 어떤 새로운 품종에 대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식품부에 3년 이상의 어떤 유예 기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우량주가 정부 결정으로 순식간에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상황. 쌀 공급 과잉의 원인이냐 아니면 브랜드 가치가 높은 1등 쌀이냐. 신동진 품종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워낙 극명해 이를 둘러싼 파열음도 쉽게 잦아들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전라남도가 올해를 전남 방문의 해로 삼고 전남의 맛과 멋을 알리기 위한 전국 각지의 서포터즈 모집에 나섰습니다. 네, 전남에 살지 않는 거주자가 대상인데 100만 명 육성을 목표로 각종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남도의 다도의 비경이 펼쳐집니다. 전남 순천은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도시 전체가 하나의 정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전남은 항상 다른 데 비해서 맑은 공기를 가졌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좀 하고 싶고 또 먹거리가 항상 신선하고 시군마다 특색을 다 갖고 있어서 전라남도는 전남의 관광지와 특산품을 알리는 서포터즈 육성에 나섰습니다. 전남 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에 가입하면 전남 사랑 도민증이 발급됩니다. 전라남도 농수축산물도 많이 홍보도 해주고 또 전남 사랑 관광 홍보도 많이 하시고 직접 우리 전라남도에 관광차도 오시겠다 이런 뜻을 담고 전남 사랑의 서포터스 100만 명을 저희들이 이렇게 앞으로 유치하겠다 해서 전남 서포터즈 100만 명 육성에 전국 농업인 단체도 힘을 모았습니다. 가입 인원이 늘어나면 고향사랑 기부제 등을 통해 지방 재정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소멸 이익이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저희들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를 통해서 전라남도 농업을 좀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농업인 단체들이 이 모험에 적극적으로 전남 서포터즈 가입자는 도내 할인 가맹점 170여 곳에서 농수축산물과 관광시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축구 대표팀을 이끌 새 사령탑으로 세계적인 스타 출신 클린스만이 선임됐습니다. 히딩크 벤투보다 이름값은 훨씬 높은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축구협회 공식 발표가 어제 오후 5시쯤 나왔는데 상당히 다급하게 나온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초에 결과가 나올 거라는 예상들은 다들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5시 12분 조금 생각보다는 늦은 시간에 발표가 됐습니다. 클린스만이 유력하다는 소문은 지난주부터 이미 축구계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는데요. 독일의 축구 전문지 키커에서 먼저 기사가 나왔습니다. 키커가 굉장히 공신력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꽤 믿을만 했고요. 키커지 기사 내용이 카타르 월드컵 동안 클린스만이 국제축구연맹 FIFA의 기술연구 그룹 멤버로 활동을 했는데 여기에 차두리, 지금 FC 서울의 유스 강화 실장인데요. 차두리 실장과 계속 동행을 했습니다. 차두리 실장이 어떤 식으로든 매개 역할을 하지 않았겠나.
그리고 여기에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을 지금 지휘하고 있는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죠. 마이클 밀러 위원장이 독일 출신입니다. 그래서 또 밀러 위원장이 한 달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 네트워크를 뭐든지 이용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독일 출신 감독이 오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있었고요. 또 지도자 생활을 쉰 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름값에 비해서는 몸값이 예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 시절 세대는 아니어서 그때 당시에 플레이를 찾아보니까 실력이 정말 상당하던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경기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세대가 다르니까. 그런데 세계 최강 독일 대표팀을 대표하는 공격수였으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은 밀러 같은 뭐 세계적인 공격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우승컵을 들었던 주역이고요. 94년 미국 월드컵에서는 우리 대표팀을 상대로 2골을 넣는 장면이 지금 축구 팬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도자로서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데요. 은퇴 후에 독일 대표팀 감독을 맡아서 2006년 월드컵에서 3위의 성적을 냈고요. 2014년에는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미국 대표팀을 16강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선수 시절의 어떤 활약과는 조금 비교되는 게 지도자 생활 내내 좀 잡음이 있었거든요.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요. 네, 클린스만이 선수 생활 막바지에 이제 미국 리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주지를 미국으로 옮겼었는데 은퇴 후에 독일 대표팀 감독으로 취임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주로 미국에서 지내면서 원격 지휘를 해서 좀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뭐 요즘에 나오는 재택근무를 한 건데요. 그리고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은 마지막 지도자 생활을 했던 분데스리가 헤르타 베를린 시절이었는데 2019년에 지휘봉을 잡았는데 7개월 정도 지나서 2020년 1월에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그만두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구단과 좀 마찰이 있었고 소통이 안 된 점을 노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뭐 지금까지 3년 넘게 직장을 잡지 못하고 야인 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마이클 밀러 전력강화위원장 오늘 기자회견했는데 클린스만 감독 선임 배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했죠. 네, 지금 축구계에는 이 밀러 위원장과 전력 강화 위원들과 좀 소통에 문제가 있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내 밀러 위원장이 이 같은 소문을 좀 해명하는 분위기로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수십 명, 61명의 1차 후보 중에서 5명을 추렸는데 그중 클린스만이 첫 협상 대상이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축구협회가 요구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재임 기간에는 우리나라에 살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었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밀러 위원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Finally, we did with 5 candidates an interview. And then we decided to start negotiation. And the first candidate was Jürgen Klinsmann, and Jürgen Klinsmann is now our head coach.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뭐 히딩크나 벤투 감독보다는 워낙 그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연봉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축구협회는 일단 뭐 양측의 협의에 따라서 연봉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뭐 참고로 지금 가장 스타 감독들, 뭐 브라질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100억 원을 넘게 받거든요. 하지만 뭐 벤투 감독이 18억 원을 받았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지도자에 비해서 코치와 매니저, 트레이너까지 모두 끌고 오는 이른바 사단을 거느리는데 클린스만은 그런 사단을 거느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부분은 축구협회가 남은 기간 협의를 통해서 코치진을 함께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 다리를 놓은 것으로 알려진 이 차두리 실장이 무슨 역할이든 대표팀에서 어떤 역할을 맡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중에는 입국을 해서 또 평가전도 있기 때문에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허재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WBC 야구 대표팀이 미국 국내선 비행기 결항으로 귀국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강철 감독을 비롯한 선수단 26명은 합동 훈련을 마치고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려 했지만 기체 결함으로 이륙하지 못해 7시간 넘게 걸리는 버스로 이동 수단을 교체했습니다. 국제선 대체 항공편을 알아보고 있는 대표팀은 이에 따라 3월 1일 귀국해 2일부터 고척돔에서 마무리 훈련을 하려던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MG 새마을금고가 광주은행을 꺾고 열정 배드민턴 리그 6강 토너먼트에 진출했습니다.
MG는 포천체육관에서 진행된 남자 일반부 단체전 A조 예선에서 복식 2개조와 단식 서재우가 나란히 1승씩을 올려 광주은행에 3대1로 승리했습니다. 3승 1패로 6강행을 확정지으며 당진시청과 오는 2일 예선 최종전에서 조 2위 자리를 다투게 됐습니다. 남자부 세계 1위 조코비치가 은퇴한 테니스 여제 슈테피 그라프를 넘어 최장기간 단식 넘버원 신기록을 썼습니다. 이번 주 세계 랭킹에서 조코비치는 랭킹 포인트 6,980점으로 5주 연속 1위를 지켜 총 378주간 랭킹 1위를 유지하며 이 부문 최고 기록 그라프의 377주를 추월했습니다. 2011년 처음으로 1위에 오른 조코비치는 이른바 빅3인 페더러 나달과 치열한 경쟁 끝에 메이저 최다 22승 기록을 수립한 데 이어 또 한 번 코트에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3일절인 내일은 본격적인 봄의 시작답게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상 4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아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겠고요. 한낮에는 9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제주도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전국으로도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양이 워낙 적어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는데요. 현재 내륙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무척 큰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수도권과 충남은 오전에, 강원과 충북, 전북과 경북은 오후 한때 대기질이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면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4도, 대전도 4도, 대구는 3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9도, 대전 11도, 대구는 1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목요일인 모레 기온이 반짝 낮아지겠지만 이후에는 다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